길바닥에 한 노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정임이라는 이름의 79세 할머니였죠. 남루한 차림에 신발은 다해져서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못 본 척하며 빠르게 지나쳐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김정임은 흐릿한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배고파. 며칠째 아무것도. 민호는 주머니 속 돈을 확인해 봤습니다. 총 6천 원이 있었어요. 내일 아침 아버지께 드릴 우유값이었고 어머니 교통비로 쓰려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가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마저도 차갑게만 느껴지는 계절이었죠. 이곳 3층 건물 2층에 살고 있는 강민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15살 중학교 3학년인 민호의 하루는 또래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아직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시간, 민호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작은 원룸 같은 집안에서 민호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민호의 아버지 강대수는 반년 전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성실한 공장 노동자였던 강대수였지만 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제대로 된 치료비도 없어서 그냥 참고 견디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찌릿한 허리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곤 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병원에서 간병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몸을 씻겨드리고 밤새 곁을 지키는 일들이 연속되었죠. 하지만 그 힘든 일로 받는 돈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민호가 작은 상을 들고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박한 미역국과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지만 정성스럽게 차려낸 상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시기 전에 끓여놓으신 미역국을 데워서 정갈하게 담아드렸죠. 민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라. 너만 고생시키고. 강대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또래 친구들처럼 마음껏 공부하고 놀 수 있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이제 컸으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또래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학교에 가는 길, 민호는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1시간 넘게 걸어서 등교했습니다. 교통비라도 아껴야 했거든요. 걸어가는 동안 민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아직 학생이지만 우리 집 먹여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남들처럼 놀고 공부하는 건 내겐 사치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실에 도착하면 민호는 항상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새로 산 운동화나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민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듣기만 했습니다. 민호의 신발은 이미 몇 번이나 수선을 거친 것이었고
핸드폰도 어머니가 쓰시던 오래된 기종을 물려받은 것이었죠. 민호야, 너도 같이 노래방 가자. 오늘 수학시험 끝났으니까 축하하자. 친구들이 부르면 민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 일이 있어서.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놀다 와. 처음엔 서운해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민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했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민호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와 곧바로 향하는 곳은 학교 앞 골목에 있는 작은 분식집 엄마네 분식이었습니다. 사장 아주머니는 민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보다 조금 더 많은 시급을 주시고 가끔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김밥도 싸주셨죠. 민호야,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아이고, 얼굴이 또 야위었네.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버티고 있어요. 민호는 앞치마를 두르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손님들 주문을 받고 설거지를 하는 일들이 민호의 방과 후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던 손놀림도 이제는 능숙해졌죠. 뜨거운 기름에 튀는 것도 무거운 양념통을 옮기는 것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한 달에 받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민호는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민호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혼자 저녁을 먹고 잠깐의 공부 시간을 가진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학금 신청서가 놓여 있었지만 성적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민호에게는 유언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계속했죠. 이것이 강민호의 평범한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2월 중순의 서울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민호는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이 많아서 거의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민호는 오늘 번 돈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붕어빵을 사갈까 잠깐 고민했지만 주머니 속 돈을 만져보니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편의점에서 우유 한 팩을 샀죠. 아버지가 요즘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따뜻한 우유라도 끓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골목길을 걸어가던 민호는 갑자기 앞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길바닥에 한 노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정임이라는 이름의 79세 할머니였죠. 남루한 차림에 신발은 다해져서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거든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긴 했지만 모두 할머니를 못 본 척하며 빠르게 지나쳐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김정임은 흐릿한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금세 사라질 듯 약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옷은 너무 얇았고 신발은 거의 벗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신 게 언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라 있으셨습니다. 할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 있으면 더 추워져요. 민호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배고파. 며칠째 아무것도. 김정임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민호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 속 돈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번 돈과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합쳐서 총 6,000원이 있었어요. 내일 아침 아버지께 드릴 우유값이었고 어머니 교통비로 쓰려던 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할머니에게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필요했죠. 민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뭔가 사올게요.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아저씨, 국밥 하나 포장해 주세요.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얘야, 국밥은 6,000원인데? 식당 주인이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돈은 민호가 가진 전부였죠. 따뜻한 국밥을 받아든 민호는 다시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김정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몸을 떨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저도 가진 게 많진 않지만 굶으시면 안 돼요. 민호는 국밥을 할머니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김정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받아들였어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정임은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드셨습니다. 마치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소중히 드셨죠. 민호는 할머니 곁에 앉아서 천천히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면 안 되니까요. 얘야, 너 이름이 뭐니? 김정임이 국밥을 다 드시고 나서 물었습니다. 강민호예요, 할머니. 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사람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김정임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지나쳤지만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며 도움의 손길을 건넸던 것이죠. 민호는 할머니가 갈 곳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김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어떻게든 지낼 수 있어. 하지만 민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곳을 찾으세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민호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김정임은 그 목도리를 받으며 민호를 깊이 바라봤습니다. 이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김정임은 민호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민호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를 도운 일은 민호에게는 당연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겨두거나 누군가에게 자랑할 일도 아니었죠. 며칠 동안 민호는 학교와 분식집을 오가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난 목요일 오후 민호가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떡볶이를 끓이고 있던 민호는
분식집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는 것을 보았어요.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였습니다. 민호는 잠깐 신경 쓰였지만 곧 일에 집중했죠. 그런데 그 차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고급스러운 양복, 그리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이 동네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분식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민호라는 학생 아시나요? 남자가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민호요? 왜 그러세요? 사장 아주머니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분이 민호를 찾는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제가 변호사 최기석이라고 합니다. 민호와 잠깐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최기석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을 찾는다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호는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었거든요. 저예요.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기석은 민호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민호구나. 찾느라 고생했다. 잠깐 시간 있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야.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저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김정임 할머니가 널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 최기석의 말에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임 할머니요? 그 할머니가 저를 찾으신다고요? 민호는 며칠 전 길에서 만났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맞아. 할머니가 민호를 간절히 찾고 계셨어. 이 동네를 며칠 동안 수소문해서 겨우 찾았다. 최기석이 설명했습니다.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괜찮겠니?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데. 민호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길에서 만난 가난한 할머니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죄송한데요. 정말 그 할머니가 저를 찾으시는 게 맞나요? 최기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스럽지? 하지만 할머니가 민호 이야기를 정확히 하셨어. 목도리를 선물 받으셨다고, 따뜻한 국밥을 받아 드셨다고 말이야.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할머니뿐이었거든요. 정말 그 할머니가 맞나요? 맞아. 할머니가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민호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 최기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길에서 만난 가난한 할머니가 그런 좋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최기석은 민호의 혼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혹시 그날 밤 이후에 할머니에 대해 더 알아본 적 있니? 아니요. 그냥 할머니가 무사히 지내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이후에 많이 아프셨어. 하지만 병원에서 계속 민호 이야기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온 거야. 최기석의 설명에 민호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그 할머니가 정말 널 찾는다면 한번 가봐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조심해야 해. 민호는 고민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어요. 민호가 결심을 내렸습니다. 최기석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그럼 내가 모셔다 드릴게. 민호는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호야.
사장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최기석을 따라 고급 승용차에 탔습니다. 처음 타보는 이런 차였기 때문에 어색하고 떨렸어요. 차 안은 민호가 살고 있는 집보다도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과 은은한 향기가 민호에게는 다른 세상 같았죠. 긴장하지 마, 민호야.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하고 계셔. 최기석이 운전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번화가가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과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런 곳을 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놀랍지? 할머니도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 많이 놀라셨어. 최기석이 백미러로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괜찮으실까? 왜 나를 찾으시는 걸까?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그 웅장한 건물에 압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작은 병원밖에 가본 적이 없었던 민호에게는 마치 궁전 같아 보였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민호를 위축시켰습니다. 이쪽으로 와, 민호야. 최기석이 민호를 이끌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민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가 이런 좋은 병원에 입원해 계실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최기석이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왔습니다. 들어와라. 안에서 약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길바닥에서 만났던 김정임이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깨끗하게 씻긴 얼굴과 단정한 병원복, 그리고 무엇보다 침대 옆에 놓인 값비싼 꽃다발들이 민호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산소 마스크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김정임이 민호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민호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나요? 아이고, 우리 민호. 할머니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김정임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전보다 훨씬 차갑고 약해져 있었어요. 최기석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사실 할머니는 정한그룹 창업주 정재호 회장의 부인이셨어. 그리고 지금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야.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한그룹이요? 그리고 췌장암이라고요? 맞아.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하셨어. 최기석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한그룹이라면 민호도 아는 큰 기업이었고 할머니가 시한부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김정임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왜 그런 모습으로 길에 있었는지 궁금하지? 네. 이해가 안 가요. 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재호 회장의 두 번째 부인이었단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부인의 자식들과 재산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어. 하지만 회장님이 나를 위해 따로 준비해 두신 재산이 있었지. 김정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모습으로 계셨던 거예요? 민호가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가 병을 알게 된 게 한 달 전이었어. 그때 깨달았지.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고 말이야. 김정임이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최기석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마지막 한 달 동안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직접 거리에 나가셨어요. 가난한 모습으로 변장하시고 말이죠. 시험이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한 달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어. 하지만 모두 외면하거나 못 본 척했지. 심지어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김정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달랐구나. 가진 게 없으면서도 자신의 전부를 내게 주었어. 그것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이야. 김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이 아프시겠어요. 아픈 건 괜찮아.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진짜 좋은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면 그게 가장 아플 것 같더라. 김정임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기석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 김정임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재산을 모두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민호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남겨주신 신탁 재산, 부동산, 그리고 정한그룹 지분의 일부까지 모든 걸 내게 주고 싶어?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 김정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런 걸 바라고 도운 게 아니에요. 민호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맡기고 싶어. 김정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3명의 중년 남녀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부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새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맏아들 정성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김정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애가 감히 새어머니가 아픈 틈을 타서 재산을 노리다니. 둘째 아들 정성민이 민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딸 정수연도 가세했습니다. 새어머니, 지금 정신이 혼미하신 거 아니에요? 저런 애에게 재산을 준다니요. 민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적대감과 분노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어요. 너 이름이 뭐야? 정성호가 민호를 다그쳤습니다.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민호? 아픈 노인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지? 정성민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김정임이 화를 냈습니다. 그만해. 민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내가 직접 시험해봤어. 하지만 정한그룹의 자식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차가운 현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한그룹 자식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고 민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대감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새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저런 애송이가 어머니 병을 이용하려는 게 뻔하잖아요. 정수연이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정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연아, 민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내가 길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유일하게 도와준 아이라고. 길에서요? 새어머니가 길에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설마 또 연극하신 건 아니죠? 정성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기석이 개입했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최 변호사님도 참 그러시네요. 새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가 아닌데 무슨 개인적인 결정이에요? 정성민이 비꼬는 듯 말했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아픈 몸으로 자식들과 싸우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어디 가려고 그래? 김정임이 놀라며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전보다 더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성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봐요, 새어머니.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잖아요. 사기꾼이라고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속인 적 없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우리 새어머니를 만났는지 정확히 말해봐. 정성민이 다그쳤습니다. 민호는 솔직하게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한 것부터 국밥을 사드린 일, 목도리를 드린 일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새어머니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정수연이 믿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정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정말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마지막이라니요? 새어머니,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치료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정성우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더 잘 알아. 의사가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거든. 김정임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성민이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럼 더욱 문제네요. 새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새어머니,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애한테 속고 계신 거고요. 정수연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정임이 분노했습니다. 내 정신이 멀쩡해. 오히려 죽기 전에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야. 새어머니,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정성우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최기석이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정신감정에서도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건 며칠 전 검사고 지금은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을 수도 있잖아요. 정성민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민호는 이 가족의 차가운 현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픈데도 재산 이야기만 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민호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들,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민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뭐, 내가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정성민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성우가 갑자기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민호, 내 집이 어디지? 부모님은 뭘 하시고?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민호가 불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궁금해서 어떤 집안에서 이런 아이가 나왔는지 말이야. 정성민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최기석이 경고했습니다. 정성민 씨, 지금 하시는 말씀이 협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협박이라니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요. 정성민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정임이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실망이야. 내가 죽어가는데도 돈 이야기만 하는구나. 새어머니, 그게 아니라
정수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김정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확실히 알겠어. 내 결정이 옳았다는 걸. 김정임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성호가 마지막으로 협박했습니다. 새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민호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병실을 나서면서 정성민이 민호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민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위험을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성민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그 차가운 목소리가 민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가 늦은 시간에 병원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민호야,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있니? 엄마. 민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난 일부터 재산 상속 이야기, 그리고 정한그룹 자식들의 위협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이순자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야, 그런 큰일에 너 혼자 휘말리면 안 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버지 강대수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민호가 뭘 잘못했다고 위협을 받아? 여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벌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이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혼자 아픈 몸으로 자식들과 싸우고 계시는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틀 후 민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이순자를 따로 불러내어 협박했습니다. 이순자 씨죠? 아들 강민호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 민호가 무슨 일을? 이순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분수를 모르고 있더군요. 재벌가에 덤비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제발. 이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아들에게 잘 말해두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 안 둘 거라고요. 남자들은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순자는 겁에 질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야, 큰일 났다. 문을 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놀라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병원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 내 이야기를 하더라. 재벌가에 덤비지 말라고, 가만 안 둔다고.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엄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민호가 죄책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그런 큰 돈바라면 안 돼. 그냥 없던 일로 해. 내가 다칠까봐 무서워 죽겠어. 이순자가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강대수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말이 맞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재벌가와 맞설 수 있겠니? 포기하는 게 맞아. 그날 밤 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의 안정과 김정임 할머니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할머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데 이대로 포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다음 날 오후 민호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분식집을 점검하기 시작한 것이죠. 무슨 일이세요?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한그룹의 압력이라는 것을요. 아무 문제 없던 분식집이 갑자기 점검을 받는다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결국 사소한 트집을 잡혀서 분식집은 며칠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장 아주머니는 민호에게 미안하다며 당분간 일을 쉬라고 말했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아주머니가 널 보호해주지 못해서. 사장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죄송해요. 민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정한그룹의 힘 앞에서는 자신도, 가족도, 심지어 사장 아주머니까지 모두 피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최기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 너를 꼭 보고 싶어 하시는데. 변호사님, 저희 가족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분식집도 영업 정지당했고요. 민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어? 최기석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권력 남용이야.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재산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가족들이 피해를 받게 할 수는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런 말하지 마.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알아? 최기석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민호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저버리는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민호가 모르는 사이에 김정임은 병실에서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할머니는 민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포기를 선언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호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분식집 일도 잃었고 가족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계속 의문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기석 변호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민호야, 나와 볼 수 있니? 최기석이 집 밖에서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어. 최기석의 말에 민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마지막까지 내 이야기만 하셨어. 그리고 내게 전해달라는 것이 있다고 하셨지. 최기석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포기한다고 말한 지 일주일 만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가 저 때문에 속상해 하시다가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민호가 죄책감에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내 결정을 이해하고 계셨어. 오히려 내가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을 더 좋게 생각하셨지. 최기석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최기석은 민호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내게 남긴 편지야. 그리고 중요한 증거들이 들어있어.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 민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내 덕분에 마지막에 진짜 사람의 따뜻함을 느끼고 갔단다. 내가 포기한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오히려 더 확신했어. 내가 정말 욕심 없는 좋은 아이라는 걸 말이야. 민호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편지를 통해 전해져 왔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 정성호, 정성민, 정수연이 얼마나 나쁜 아이들인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야. 할머니가 몰래 녹음해둔 것들이 있거든. 최기석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계셨어. 그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모두 녹음되어 있지.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것까지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셨어. 자신이 죽고 나면 그들이 유언을 무효화하려고 할 것을 예상하고 계셨거든. 최기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직접 촬영하신 영상 유언이야.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로 민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지. 최기석이 태블릿을 켜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병실에서 할머니가 또렷한 정신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 김정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외면한 자식들 대신 내게 인간다운 따뜻함을 준 강민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합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철저한 준비에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 모든 걸 혼자 준비하셨다고요? 그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최기석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성호, 정성민, 정수연이 할머니를 어떻게 학대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야. 서류에는 그들이 할머니에게 한 달에 겨우 30만 원만 주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했던 녹음, 할머니가 병원비를 달라고 했을 때 돈만 밝힌다고 욕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것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특히 이 녹음 파일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최기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정성민이었어요. 강민호? 들었을 거야. 우리 새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끝이야. 유언장 따위는 무효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정성민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증거들 봤어요? 무슨 증거? 정성민이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녹음하신 것들 말이에요.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성민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헛소리 하지 마. 곧 법정에서 보게 될 거예요. 민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기석이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말이야. 민호는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민호야, 이제 내가 당당하게 싸워도 돼. 할머니가 모든 준비를 다 해뒀으니까 나쁜 사람들에게 지지 마.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정의를 실현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김정임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진 지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한그룹의 자식들이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민호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가난한 중학생이 재벌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거든요. 모든 분들 기립해 주십시오. 법정 관리인의 목소리와 함께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정성호, 정성민, 정수연은 비싼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민호를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망상에 빠진 노인의 헛된 유언을 바로잡는 자리입니다. 정한그룹 측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습니다. 망상이라고요? 최기석이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고인께서는 인생 마지막에 가장 맑은 정신으로 진정한 사람을 찾아내신 겁니다. 재판장이 정한그룹 측에게 먼저 입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정한그룹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첫째, 피상속인 김정임은 췌장암 말기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강민호는 노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기망이라니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최기석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정성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새어머니는 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 저 소년이 접근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새어머니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던 증거입니다. 정성민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왜곡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최기석의 반박 차례였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기석이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임 여사께서 직접 촬영하신 영상 유언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렷한 정신으로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나 김정임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외면한 자식들 대신 내게 인간다운 따뜻함을 준 강민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 아이는 가진 게 없으면서도 자신의 전부를 내게 내어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한그룹 자식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조작된 영상입니다. 정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기석이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병원 CCTV 영상입니다. 김정임 여사께서 혼자 계실 때 촬영하신 것이 확인됩니다. 재판장이 영상을 자세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최기석이 결정타를 준비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정말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김정임 여사께서 몰래 녹음하신 자식들과의 대화입니다. 최기석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정성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새어머니, 한 달에 30만 원도 많은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어서 정성민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새어머니가 또 돈 달라고 하네요. 정말 돈만 밝히시는군요. 정수연의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법정이 경악했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망치질을 했습니다. 정한그룹 자식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건 새어머니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이라고요? 최기석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이 말들이 거짓이라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민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할머니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추위에 떨고 계시는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도운 것뿐입니다. 그날 밤 어떤 기분이었나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6천 원이 전부였어요. 내일 아버지 우유값이었고 어머니 교통비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더 급해 보였어요. 사람이 굶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민호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김정임 여사의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강민호는 김정임 여사의 합법적인 상속인입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한그룹 자식들은 충격에 빠져 주저앉았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판결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임희망재단을 설립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와 장학 사업을 운영했어요. 어느 겨울날 민호는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21살이 된 민호는 청년이 되어 있었죠.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민호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그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고 있을 테니까요. 김정임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민호를 통해 세상에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는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들의 인생 속에도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따라 삼천리였습니다.